네,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터치했고요. 정부의 빠른 개입, 더 나아가서 신용잔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업앤다운이 좀 심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TV가 특별 대담을 모셨습니다. 이창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특집 대담을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내놨는데 관련 브리핑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한재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파월 의장의 상원 은행의 증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경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인정을 했는데요. 인플레 둔화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또 금리 인상 여파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연착륙이 힘들 수 있다는 발언은 그동안 쭉 해왔지만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발언으로 미국 시장과 선물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An extraordinarily challenging and uncertain time.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The American economy is very strong and well positioned to handle tighter monetary policy.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frankly,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around the wor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us to achieve what we want, which is 2% inflation and still a strong labor market. 네,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 예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 분과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시죠. 네, 한재원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출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정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발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은 손을 들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파월 의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연준의 시나리오에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미선물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한데 먼저 윤지호 센터장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방송을 봤지만 결국 이 연준 파월 의장도 결국은 소위 연착륙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많이들 여의도에서 회자됐던 것이 패드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카일리도 결국 침체 확률을 갖다가 거의 2년 내 확률을 67%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실업률, 물가 상승률, 채권, 금리 모든 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이제 구체화됐다는 데 중요하고 특히 오늘 어제 파월 의장 얘기 중에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식료와 휘발유 가격에는 별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외생명수라는 게 또 확인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또 외생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분기 지금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꼭 컨센서스가 맞는 건 아니지만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를 보면 사실 지난주 기준으로 살짝 마이너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테크니컬리 리세션 가능성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경제를 모르거나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가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는 연착륙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착륙 얘기를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번 보시면 경제가 연착륙을 했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말 따져봐서 잘 봐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전망이 아니라 기대다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이미 작년도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 3분기, 4분기 정도 지나면서부터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경제 모멘텀이 확연하게 둔화되는 형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자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그 경기 둔화라고 하는 거는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게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기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이미 경기 침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는 좀 더 가시화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예?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창원 교수님, 사실 실질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이런 판국에 7월달 빅스텝도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자 주가는 뭐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네. 자 7월달 이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7월달 이후에 그럼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 이야기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걸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을까 이게 결국 관건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현재 코스피 수준으로 보면 가격 반영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정 가격에 있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으로 보면은 적정한 수준까지 뭐 어느 정도 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그 과매도되는 현상 때문에 뭐 조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좀 바닥을 가보려면 뭔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는 트리거링 포인트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7월 달 되면은 이제 저 2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미국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알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쭉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IT 기업들 나오는데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이 빠졌으면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또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걸 이야기할 텐데 뭐 2분기 실적도 좀 뭐 기대보다는 안 좋겠죠, 그죠? 우리가 뭐 그 전에 몇 번 가이던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크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좀 뭐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오늘 상원은행이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 한 달 만에 기조를 바꿨죠. 지난 5월에는 경기 침체를 가늠할 만한 데이터 지표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7월 이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 가운데 특히나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 주목해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 다음 주에 또 중요하게 발표되는 게 바로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 예상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센터장님?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든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막 인플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그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과다하게 몰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뭐 이 수치 자체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물가가 덜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가에 이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식 시장은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서 금리를 얼마큼 인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2,600 내지 2,700까지의 얘기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고 했는데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뭐 8.6%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거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 경기가 도대체 얼만큼 더 둔화가 돼야 이게 끝이 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든지 그거는 이제 그다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네. 너무 사람들이 지금은 보면 뭐 물가, 인플레 이런 부분들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둔다는 말씀으로 전 들리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더 궁금한 것은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증거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파월 의장의 멘트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는 그 증거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난 20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잖아요.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서 있는 토대 자체는 디플레이션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토대 자체가 인플레이션 토대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물가 상승이 오래 지속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70년대 한 3, 4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런 토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물가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의 절반 정도 되는 4%대 정도로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인플레라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정우 이코노미스트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판이 바뀌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여전히 그렇죠.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윤지호 센터장님. 글쎄요, 제가 뭐 두 분 제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이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어렵죠. 저 선배님들이신데 이제 아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들었던 생각은 일단 PC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C와 CPI의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 보시면은 식료품이라던가 뭐 주거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CPI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낮아요, PC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우려들이 덜 반영돼 왔는데 이제 그걸 갭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계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 문제가 과연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문제가 될까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도대체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냐. 우리끼리 과거에 한 2.5% 정도를 봤었는데 뭐 요즘 뭐 3.5 보통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사장의 그 어떤 컨셉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져 있고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저는 최근에 특히 아까 2,600선에서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배경 중에는 결국 통제되지 않고 있는 기대 인플레를 과연 언제쯤이면 좀 완화될 수 있을까? 이걸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지금 이제 그 인플레보다도 네. 이거를 다루고 있는 연준에 대한 이 신뢰 네. 하락 이 부분이 더 크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연준을 보면요. 제가 딱 연준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경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왜 이렇게 그 세워가지고 딱 앞만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지금 연준은 오직 보고 있는 것이 인플레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됐는데 그게 너무 높고 그 불안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전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고 막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시장이 그거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실이 생기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만 딱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했던 거는 이미 이 벌어져 있는 팩트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지금 막자라고 해가지고 연준은 앞뒤를 안 가리고 막 덤비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 마구 올리고 뭐 한 달에 0.75도 올리고 그 다음 달에 0.5도 올리고 이 난리를 치면 과연 경제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그 자산 가격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과연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의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플레를 잡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잡는 과정 속에서 과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의 연준은 보면 그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이 사실 디플레이션 국면에 여전히 처해 있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연준의 신뢰성까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글쎄요, 뭐 이거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인데 5월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불렀잖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연준의 독립성에 상당한 위배가 되는 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지호 센터장님이 중립금리도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립금리 수준이 지금 디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졌다라고 본다면 사실 2% 언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높아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판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 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아까 이종호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봐왔던 그 경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큰 축으로 보면은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의 저하, 그러니까 낮은 성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 이 낮은 물가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WTO 체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값싼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미국이 그걸 소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뭐 개발도상국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래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를 갖고 다시 미국의 채권을 사서 미국이 계속 유동성을 많이 갖고 와 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 고물가 현상이 약간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70년대에 일어났던 얘기도 하는데 70년대에는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었죠. 하나는 그때도 이제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이렇게 나면서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었고, 근데 60년대, 70년대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요 사이드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유효 수요가 충분했던 거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랬던 건데 지금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수요에서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급 사이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건 경제와 정치가 따로 가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정치, 경제는 같이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더 우위에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큰 틀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후에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벽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큰 정치 체제의 변화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왔던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벤 버냉키 회장이 돈 풀 때 뭐라 그랬냐면 비전통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뉴 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새로운 노멀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노멀이 아닌 거죠.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한 금리 또 뭐 그런 걸로 다시 진짜 노멀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돈을 푸는 것도 이것도 노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게 수요 사이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유효수요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안 하고 유효수요를 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뭐 경기 침체에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오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봐요. 급격하게 오는 게 빠르게 충격을 받고 빠르게 유효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잡히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 소프트 랜딩 얘기하면서 질질질 끄면 아주 오랜 기간 약세장일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국 물가를 잡으려면 공급 사이드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부 정책,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뭐 내적으로는 뭐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든지 하고, 바이든이 또 사우디를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보면. 근데 지금 가격도 보면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서 엄청 곡물가 얘기하고 유가 얘기하는데, 곡물가 밀 가격을 보면 고점에서 한 15% 빠졌어요.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보면 하루에 막 7, 8%씩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은행 독립성 얘기했는데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 정부라고 보시면 맞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이 제가 보기에 실기한 거는 파월이 그때 연임했어야 되거든. 연임했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못한 거고, 이번에 바이든이 파월을 부른 거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를 면책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불러서 내가 너한테 다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독박을 써,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11월에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뭐 9월 달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측면이 강하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세계화에서 지금은 블록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센터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뭐 가계부채가 내관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데, 단순히 코로나 타격이나 대외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저 며칠 전에도 타 채널에 나오신 거 보니까 이런 점들 언급을 해주시던데, 이 아래 공포가 재현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당연히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에, 그다음에 그게 뭐 그냥 그 공짜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자를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이 커진 것만큼 경제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크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들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펑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막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 뭐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확률보다 더 큰 확률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오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소비를 줄이면 또 실적도 악화되니까.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국면 자체는 상당히 좀 오래 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계부채의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은 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가 만약에 뭐 물가가 좀 이제 안정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 금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보다는 상당히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땐 계속해서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이게 그 소비가 줄어든 것만큼 그 영향을 받는 그 부분들을 보다 더 우려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사실 이제 뇌관인 것이죠. 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축소된다 그럴까요? 뭐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윤지호 센터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거 네.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한중일을 놓고 봤을 때 네. 중국과 일본은 어찌 됐건 완화적인 정책을 중앙은행이 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네. 푼다는 거죠. 근데 유독 한국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물가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외국 입장에서 물론 선진국이냐 신흥시장국이냐에 대한 구분이 있겠지만 한중일에 투자했을 때 돈을 푸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걷어들이는 쪽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답변을 알고서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별로 추가할 게 없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종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서점에 가면 레이 달리오 책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부채 불황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을 보면 매우 독특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적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금들을 갖다가 결국 그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많이 갚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이런 차이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홀로 저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서 최근에 섹터 담당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 업체들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라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게 이번 국면의 매우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사회자님께서 답변을 정해놓고 저한테 질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투자의 매력도도 달라지고 있죠. 당연히 중국은 먼저 좀 정책을 취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아까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러다가 소비가 좀 줄면 직격탄이 한국 경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참 대처하기가 참 너무나 어렵구나, 요즘 나라별로도 다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글로벌 경제와 저희가 매크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을 들어봤고 이제 국내 증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한지원 캐스터가 상반기 국내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하나 했더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3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연 저점을 기록했죠. 2020년 11월 2일 이후, 그러니까 1년 7개월여 만에 기록한 최저치입니다.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현재 0.68% 정도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2330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2326선 지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코스피 시총 10위 그리고 50위 안에서의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중소형주들의 하락폭보다 더 크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현재 연초 대비 마이너스 23%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 그리고 50위 안의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인데요. 50개 종목의 경우 연초 대비 마이너스 23% 정도 빠졌고요. 중형주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소형주가 마이너스 15.7% 정도 빠졌습니다. 대형주의 약세는 지수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세 분과 함께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시죠. 네, 한지원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아까 교수님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네, 네. 말씀 주셔갖고 제가 연장선에서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네네. 자,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엔화의 약세 정책을 고수할 거냐. 이게 시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구로다 총재가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네. 이어졌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기 때문에 라는 네.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까지 완화 정책을 필 거냐, 뭐 내년 임기 때까지 필 거냐. 자, 그렇다면 엔화는 정말로 아이비들의 전망처럼 달러 대비 150엔 달러를 가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이제 이걸 보려면 일본의 그 20년 장기 불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야,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니네들 힘을 좀 모아서 우리 달러 좀 약해질게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엔화가 거기서부터 이제 강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 기억으로는 80엔이 깨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들어서기 아베노믹스 전까지 80엔이 깨지기는 지속적인 엔화의 강세가 간 거예요. 무려 엔화가 뭐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강세로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인데 환율이 만약에 400원, 500원 갔을 때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죠.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일본이 견딘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아베가 집권했을 때 이제 구로다하고 아베하고 같이 이게 조합을 이룬 거잖아요. 그 환율부터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 약세를 가겠다 했고 그거를 미국의 양해가 있었죠. 왜? 그때는 벤 버넥이 혼자 돈을 풀고 있었는데 일본도 돈 풀겠다 그러니까 야 그래 아군이 하나 있으니까 좋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50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그러다가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뭐 엔화 약세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50엔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변화하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거 물가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해서 정치적인 압력이 생기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 중앙은행 총재들 보면 벤 버냉키를 보면 벤 버냉키도 본인이 나가기 전에 금리를 올렸어요. 왜? 욕먹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린스펀이 뭐 무지하게 잘했다 그랬는데 결국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닷컴 버블 터지고 하니까 그린스펀이 너무 완화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뒤에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벤 버냉키도 뭐 헬리콥터 벤이지만 나가기 전에 나는 분명히 문 닫고 나갔어 하는 걸 보여줬고 결국엔 브로다 총재도 그만두기 전에 아마 스탠스 변화를 할 겁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JGB가 0.2원가 올라갈 때마다 무한정 사는 건데 지금 독일의 분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연둔 게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는 3.5% 이렇게 가 있는데 일본 JGB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변화는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 변화는 있을 거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구로다 총재의 임기랑 결부시켜 보면 꼭 그렇진 않겠지만 내년 연말쳐야겠죠. 연말이나 아니면 네. 이번에 선거하잖아요. 네. 선거에서 만약에 기시다가 많이 못 이기면 네. 정치적인 압력이 커지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한국과 일본의 경합 수준이 많이 뭐 미미해졌다고는 하지만 자, 엔화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자, 아까 상대적으로 약세.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지금 원화도 약세잖아요. 1,300원이니까 뭐 그거는 뭐 원년에서는 옛날에는 또 환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무역의 경합관계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근데 왜 통화 정책이 다르냐 그런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은 G2고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뭐 완화적으로 가고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도 견딜만 한데 우리는 그러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만 보고 금리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환율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불안정한데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저는 분명히 캐피탈 플라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가계부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없다. 왜? 가계 전체로 보면 순자산이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총합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뭐 가계부채 위기가 올 수 있죠.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